My name is Krista, and I'm an adoptee from the United States. I was adopted to Denmark in 74. En 1971, en Belgique. 부모가 시프란에 살아갖고 있는데 훔쳐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분명히. KBS 제작진인데. 저희 아직 사건이 안 끝나서 KBS 추적 60분 팀인데 저는 그런 거 한번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모국에 오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한국을 그리워했다는 구상필 씨. 어느덧 58.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군소입니다. 구성필입니다. 비싸네요. 태어났습니다. 네 살때 벨기에 가족에게 입양됐습니다. 여기서 친가족을 선정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필 씨는 1971년 벨기에로 입양됐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낯선 환경,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J'ai subi beaucoup d'insultes parce que j'étais différent de la population belge. Ça a été avec malheureusement mon père d'adoption en 1975 a fait une deuxième crise de schizophrénie. Donc c'est moi qui ai dû assumer beaucoup les tâches ménagères et alors l'entretien extérieur. 나는 누구인지, 친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평생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증명서를 제외하고 남겨진 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한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입니다. J'ai juste dans ma mémoire le nom Poussin. Depuis que j'ai 4 ans jusqu'à aujourd'hui, je sais bien. Et alors, si je viens en Corée, c'est parce que depuis que je suis tout petit, jusqu'à maintenant, plusieurs fois dans ma vie, j'ai toujours senti quelqu'un qui m'attend.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기 위해 상필 씨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정보 공개 요구 끝에 그가 입양 전 머물렀던 일시 보호소를 알아낸 겁니다. 이곳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까. 과거 해당 기관을 운영했던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함은 구상필, 생일은 67년 6월 3일인데 이게 이제 창제된 확률이 좀 있어서 상필이란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70년대로 이사를 왔거든요. 60년 되면 서류 보관이 이제 이사 오기 전이니까 또 찾기가 많이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Je vous demande de faire encore. 검색에서 안 나오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름 석자에 실마리가 있진 않을까. 능성구시 종친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8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2살 때 발견. 어릴 때 발견됐네. 예. 그러면 그 호적도 없다. 이름이 구상필인지도 알 수 없고. 보통은 김씨를 많이 붙이거든요. 흔하게는. 근데 구씨를 굳이 잘 붙인 경우는 잘 없어서 이제 본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족보로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 자신이 앓고 있던 유전 질환까지 설명해 봅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꺾이고 이렇거든요. 뭘로? 아, 4살 때부터 이랬어요. 4살 때부터? 네, 네. 아, 그럼 오로지 이거 DNA 검사하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부산시에서 그 자료가 이 자료 갖고는 못 찾아요. 그것도. 부산에서 구서방 찾기지 못 찾는다. 어렵게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바다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구 씨. J'ai toujours eu dans mes souvenirs, depuis que je suis en Belgique, que je promenais du côté de la mer. Je me sens sous émotion ici, près de la mer. Je me sens, j'ai beaucoup d'émotions, je ne sais pas expliquer. Je ne sais pas, je ressens, j'ai mon cœur qui... 상필 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 전단지가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t's possible my photo here from no? Possible my photo here? I born in Busan. 안녕하세요. It's possible my photo? 아, 감사합니다. 상필 씨는 점점 조급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 ans, ça fait 78 ans, ou 18 ans, ça fait 76 ans. Soit j'ai la chance de retrouver ma mère qui m'a mis au monde avant qu'elle ne décède. Je veux juste la vérité et connaître mon identité parce que toute ma vie, j'ai toujours voulu avoir une image de ma famille biologique. Pour moi, c'est très difficile. 해외로 입양됐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면서 하나둘 고국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1953년 전쟁 고아를 구호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로 지금까지 약 17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전쟁 직후가 아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1970에서 80년대라는 겁니다. 1985년 한 해에만 약 8,800명, 출생아동 100명당 1.3명이 해외로 입양을 갔습니다. 이런 여행증명서 한 장과 편도 항공권을 들고 말이죠. 왜 이 시기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진 걸까요? 이들은 정말 모두 고아였을까요? 최영자 씨의 시간은 여전히 5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 이거 다 전단지요. 전단지? 응, 지금도 못 버리고 있어요. 집안 곳곳에 쌓인 아들의 실종 전단지. 응, 못해. 몇 장을 찍으신 거예요? 엄청 많네.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거 많이 쓰고 이러면 남은 건데. 4살 때 소독 차가지고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 방에 들어가서 있으라 했더니 언제 나갔는가 나가가지고 그게 마지막 길이 됐어요. 그게. 생일을 사흘 앞두고 사라져버린 아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 가본 데 없이 그리고 정신없이 다녔어. 신발이 다 닳아졌어도 닳아진 줄 모르고 다녔어요. 홀타동복지 가면 찾을 수도 있다고 거기서 많이 애국으로 보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갔더니 응. 안 왔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몇 년 뒤에도 가도 없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어린 것이 안 들어오는데 그 심정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상으로 살겠는가.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 아들을 잃어버린 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한 영자 씨.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아들 상렬이를 찾은 겁니다. 여기 노르웨이로 갔는데 프랭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통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니까. 그 몇 년 만에 찾으신 거예요? 48년 만에. 이영만리 노르웨이에 사는 아들.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알고 보니 그해 12월 아들은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갔던 입양기관을 통해서였습니다. 아이를 주면 경찰서로 가서 부모를 찾아오지 왜 고아원에다 갖다 주냐고. 그걸 거기서 자기들 뭐 때 바꿔가지고 고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5개월 만에. 정의로로 간 거구나. 생년월일은 이게 맞아요? 틀리죠. 71년. 서류 속 아들은 백상열이 아닌 정의루로 부모가 없는 고아로 분류돼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느덧 실종 당시 부모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아들. 함께하지 못한 아들의 긴 세월을 엄마는 사진으로 가늠해 볼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아들을 고아로 받고 해외로 보낸 걸까? 전쟁고아도 아니고 부모가 10프라에 살아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 애국이 돼 있을까요? 이렇게 갖다가 팔아먹고 한 나라 있어요? 우리는 상열 씨가 5개월간 머물렀던 수원의 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곳에선 부모를 찾아주는 대신 입양을 보낸 걸까? 안녕하세요. KBS 추적 60분 팀인데. 네. 개인정보에서 알려드릴 수도 또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원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선을 하셨었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다 했었는데 이름이 아예 바뀐 상태로 나갔거든요. 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왜 정씨예요? 저희 원장님이 이제 종가여가지고 네, 거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 입양도 많이 간 거고. 해당 입양기관은 어떤 입장일까? 홀트 사무실이 어디예요? 홀트 사무실. 어떻게 오신 거죠? 저희 KBS 취재팀인데. TBS로 오셨어요? 네네네. 공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확인만 해서. 확인을 하세요. 담당자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추적 60분 팀인데요. 네, 저희 그 해외 입양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입양 업무가 전부 종료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취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70년대 해당 기관을 책임졌던 전임 회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미아가 고아로 뒤바뀐 것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75년도에 입양 갔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엄청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그건 경찰서에다 이야기해야지. 왜 안 찾아요? 이름 석자하고 학살하면은 근거가 다 있잖아요. 사진 한 장만 제대로 있으면
거의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홀도 직원이 사진을 대조 안 하고 확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가 있을 때 왔으면 보고를 하죠, 항상.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회장님 계실 때인데요? 근데 그 사람 그때 왔는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담하는 거는 78년까지는 가짜 소리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67년대 아이를 안 보냈으면 많은 생명이 잃었어요. 우리 갈아냈잖아요. 자신이 일하던 시절 입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1975년 청주에서 5살 딸을 잃어버린 한태순 씨.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 누군가 아이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너 니네 집에 동생 낳지? 그러니까 너 필요 없대. 너 나 따라가자. 치킨 사줄게. 그러니까 치킨 들은 아줌마가 데리고 간 거야. 동생 둘을 데리고 매일 경찰서를 찾아다닌 엄마. 안 다녀본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형사가 어느 날 밤에 그때가 81년도인데 우리 애만한 애가 죽었대. 근데 원장님하고 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래는 거야. 나는 뭐 죽은 것도 보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보러 갔었어. 영안실로. 근데 그 뒤엔 흉이 없더라고. 다 2개 봤어. 2개. 시체. 방송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을 쫓아다니며 딸을 찾아달라 호소하기를 40여 년. 마침내 2019년 DNA 검사를 통해 딸 경아 씨를 만났습니다. 경아야! 경아야! 중년이 되어 마주한 딸. 경아 씨 또한 가족을 찾고 싶었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오해 속 그리움을 삼켰습니다. 들어가. 응. 이거 영화원에 들어가자마자 찍은 사진이야, 얘가 이게. 자신의 이름을 잘 말할 수 있었다는 딸. 그런데 실종 당일 제천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때부터 경아 씨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신경아에서 백경화가 되어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훔쳐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게 나라라고 생각 안 해. 도둑놈 소굴이지. 1970, 80년대 유괴되거나 실종된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일이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부모 찾기. 왜 많은 미아가 고아로 둔갑돼 입양을 간 걸까? 고아적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입양알선기관에서 저희 몇 날 며칠 새벽에 저희 기관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라고 올리면 그냥 호적을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서류도 쓰고 인후보정도 하고 붙여가지고 입양을 보내야 되는 것인데 고아 호적을 만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아입니다 하면 끝이니까 너무 쉬워진 거죠. 당시 한국 아동은 해외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고아 호적만 있으면 양부모가 오지 않아도 아이를 보낼 수 있었고 입양 절차도 간단해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양이 되는 순간 이제 수수료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굳이 미아를 친부모한테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980년대 입양기관에서 일했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입양이 외화벌이 비즈니스로 인식됐다고 말합니다.
방부가 있었는데 하나에 3,000불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를 알았죠. 그때 제가 20몇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3,000불이면 제 연봉보다도 더 큰 돈이었더라고요. 하나를 보내면 그만큼 들어오는데 경제적인 기관의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라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당시 입양기관이 아동 한 명당 받은 공식 수수료는 1,450달러, 약 130만 원. 왕복 항공료와 양육비는 별도였고 약 300만 원의 알선비도 추가됐습니다. 8,800여 명이 해외로 입양 간 1985년 한 해에만 2,6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1년에 한 2번씩 꼭 와요. 선물 보따리 쌓아오고 뭐 후원금도 아마 모금해서 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이제 러비하는 거죠. 더 달라고. 코타 더 달라. 아이들을 보내면 달러 수입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1980년대는 입양을 워낙 많이 보냈고 입양의 근간이 아이니까 아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들이 대단했지요. 입양기관들 사이 과열 양상이 생겨났다는 것. 우리는 또 다른 입양기관에서 일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기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국에 지부를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양기관들끼리 인테이크에 혈안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보험회사도 아니고 무슨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야. 이 시기 전국 곳곳에 세워진 아동상담소. 경쟁을 시켜. 직원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지방의 지부들을 만들어 놓고는 인테이크 많이 해도 뭐 성과금이 있었을 거고 데려올 때마다 인센티브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제 가면서 점점 해외 입양을 보내는 것에 급급해 아이를 돌보는 일은 비용으로 인식됐습니다. 건강하면 3개월 만에 아이들을 보내라 그래요. 얼마나 다 붙이는지 몰라요. 들어온 날짜 3개월이 됐나 안 됐나 왜 3개월은 쌓여서 쓰라 그러고. 무조건 빨리 보내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빨리 보내야지 돈이 줄죠. 위탁 엄마, 애 우유값, 인건비, 아이들이 빨리 도착해서 건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향의 생각이 아니라 애들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돌보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에 같이 관련된 함께한 공범 같은 기분? 해외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모두 4곳. 정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아동을 모집하고 해외로 보내는 모든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해외 입양이 기술력이나 자본 없이도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여성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고 산부인과와 조산원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입양된 나라 덴마크.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한국을 떠나 덴마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된 미아 씨. 요리사인 그는 한국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I like it very spicy. I'm adoptee. I live in Denmark and I arrived here when I was 6 months. I came in January 88. So I arrived from Seoul by an airplane. My Danish parents, they came to the airport in Copenhagen and they just picked me up. They just met up there together with a lot of other people who was going to adopt babies.
양부모는 한국에서 입양된 미아 씨와 동생을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또래보다 성장이 더뎠던 미아 씨. 병치레가 잦고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When I grew up, I had some motor skills because I was a little behind always. So I went to different kind of trainings and to get some therapy. I also had a lot of allergies. It's about my time. 기록에 따르면 미아 씨는 1.4kg의 몸무게, 32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습니다. 그녀의 입양 서류에는 경제적 여건 탓에 친부모가 직접 입양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아 씨는 2022년 DNA 검사를 통해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남 이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hey never knew anything about my existence, but they thought I was dead. They thought I was stillborn. The doctors, they refused to get my dead body. 미아 씨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는 친부모. 서류에 적힌 병원 또한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But they still refused it. They didn't knew how to answer the questions. And I just should be happy now because I found them. No more. It makes me think about how organized the crime were, from the birth clinics to the caseworkers to the people who actually, maybe drivers who took care of the children. So many people were in making this happen, to steal a baby, to give it up for adoption, to earn a lot of money.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미아 씨의 입양을 알선한 담당 기관을 찾았습니다. 문이 잠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출석 60분 팀인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전화 안 받아요. 네, 그런 전화 안 받습니다. 아니요, 저희 취재 아니에요. 해외 입양 업무는 종료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아예 안 해주신다는 건가요? 미아 씨가 실제 태어났던 병원도 서류 속에 등장하는 산부인과도 이미 폐업한 지 오래. 우리는 7, 80년대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관계자를 통해 당시 해외 입양 실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그 동방사회복지하고 홀트허그 그쪽에서 경쟁하듯 버려지는 아기 있으면 달라고 그랬었어요. 경쟁하듯 아기 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분만비를 지불하고 갔어요. 친권 포기서 쓰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기 낳으면서 낸 입원비 그거를 내주고. 아기 입양 보내는 거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담당한테는 수수료 같은 것을 주겠지요. 아기를 낳고 홀트에 연락하면 영화 구경 시켜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동방에 연락하지 말고 우리한테 연락해라. 80년대 후반까지 입양 기관들은 병원과 조산원을 대상으로 각종 섭외 활동을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8년 한 해에만 4,000명 넘는 아이가 병원과 조산소를 거쳐 해외 입양될 정도였습니다. 80년대에 이런 출산시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입양 알선 기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집을 했고, 말하자면 어떤 구역처럼 입양 알선 기관들이 좀 이제 서로 담당하는 구역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입양.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 여아들은 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종갓집 맏며느리인 이정란 씨. 5째 딸을 출산하고 시름에 빠진 그에게 조산 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마음 아프지 않게 오면 그 원장님께서
아기를 딸을 넷을 낳았으니까 누구 잘 키우는 사람이 집사님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서 돌아서서 오는데 그 참혹하면 말할 수가 없었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에 정란 씨는 출산 당일 조산 원장에게 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후회. 보름쯤 지나 아이를 되찾으러 갔지만 조산원이 문을 닫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 이제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니까 입양을 보내는 그 조산소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미 교회 지인한테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그날 제 동생이 태어난 날 바로 그 홀트 리셉션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애를 옮겼거든요. 정란 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해외 입양 접수를 한 조산원.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은 정란 씨를 미혼모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냥 서류상 오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를 입양 보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미혼모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로 만들어서 해외로 입양 보내기가 쉬웠을 테니까요. 부모가 해외 입양에 동의한 적이 없지만 딸은 4개월 만에 프랑스로 보내졌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아. When I discovered the truth, it felt like everything collapsed. This illegal adoption from the beginning destroyed the balance of my Korean family for decades. What happened was not adoption, but the removal of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외신에선 한국의 입양 행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외화를 벌고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해 아동이 수출되고 있다는 지적. 그제서야 정부는 입양기관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도덕성을 잃고 인신매매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막대한 부동산 취득에만 전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시대가 어땠냐면 막말로 하면 돈 맛을 많이 본 때인 것 같아요. 평택에 계속 건물을 했어요. 시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미혼모 시설, 무슨 시설 되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게 결국은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IMF 때 환율이 올라서 입양기관들이 부자가 됐거든요. 1달러에 2,000원 더 가고 그랬으니까 엄청 부자 됐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 열매가 달겠어요. 우리는 4대 입양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가장 많은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홀트 아동복지회. 본관 사옥이 있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만 모두 4곳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축구장 15개 면적에 달하는 복지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홀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사옥 이외에도 평택시에 대규모 복지타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수련원을 가진 한국사회봉사회. 복지시설 용도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유료 캠핑장과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2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이 급증하는 시기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쭉 올라가거든요. 정말 수직 상승을 해요. 근데 해외 입양 기관들도 70년대 후반과 80년대 한 중반까지 막대한 부동산들을 여기저기에 사들이기 시작했죠.
해외 입양이 급증하던 7, 80년대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4대 입양기관. 현재도 약 90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최소 다 합쳤을 때 3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지 현재 가치로 치면 훨씬 더 3천억 원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사에게 4대 입양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추정 가치는 홀트가 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개 기관을 합치면 약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동복지라서 어떻게 그 맨해튼 빌딩 같은 거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게 다 돈하고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아동복지 사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냐고요. 말이 안 되죠. 제작진은 4대 입양기관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 입양 과정에 여러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국가는 오랫동안 이를 방관한 채 입양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입양 아동과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 입양인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2배 수준. 한국에서 해외로 간 입양인 3명 중 1명이 학대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까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입양인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극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그토록 그리던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왔어. 왔어 내 새끼. 네. 하지만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미소 씨는 엄마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쪽 발은 없어요. 예. 예. 뒤까지 이렇게 파나가지고 이거 통증 때문에 지금도 진통제를 하루에 3개씩 먹고 있거든요. 신장병을 앓는 엄마.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습니다. 여기다도 하고. 그래서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아야 된다고. 솔직히 이 검사 결과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얘한테 이 몸에 칼집을 낸다는 게 나는 그게 마음이 잘 안 돼. Parce que je voudrais que maman ait une meilleure qualité de vie et puisse vivre plus longtemps. Je sais, je suis têtue et entêtée comme mon papa. 나도 아빠처럼 고집스럽고 고집센 걸 알아요. 아빠보다 고집이 더 셔. 엄청 셔 진짜. 여기가 지금의 행복이 신기루가 될까 미소 씨는 불안합니다. Je sais qu'elle souffre. Je sais qu'elle souffre énormément. Et la voir souffrir comme ça me rend très malheureuse. C'est pour ça que je voulais qu'on fasse les tests de compatibilité pour que je puisse lui donner un rein. Mais elle veut pas. À chaque fois que je pars de Corée, j'ai peur que la prochaine fois que je vienne, elle soit plus là en fait. 미소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난 아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딸. 입양기관을 찾아 소식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미영 씨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미소를 보냈던 주한 홀트하던 묵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로 입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가까스로 찾아보는데 못 찾겠더라고. 기록이 다 없더라고요. 그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프랑스에서 잘 살고 있다는 입양기관의 말과는 달리 미소 씨는 벨기에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양부의 성적 학대, 양모에게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j'ai subi des violences sexuelles toute mon enfance. Ma mère adoptive, il faut savoir qu'elle m'a prostituée quand j'avais 18 ans parce que je lui devais une petite somme d'argent pour payer mon loyer. Mais c'est une tellement mauvaise personne qu'elle m'a fait croire toute ma vie qu'on m'avait abandonnée dans une poubelle parce que sur ma carte d'identité, la Holt a mis lieu de naissance inconnu.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어린 시절의 기억.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입양이 누구를 위한 제도였을까? 그는 국가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난 3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선 해외 입양 과정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된 어린이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입양기관이 오랫동안 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해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 신청자 5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라 17291의 입양 부모는 승인이 반려된 부적격자였으나 양국 입양기관은 정상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보건사회부도 해외 이주를 허가했다. 이라 16758 친생부모가 명시적으로 입양에 동의한 적 없지만 위법하게 해외 입양되었다. 입양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엄씨가 사망하자 입양기관은 의도적으로 이라 14712를 엄씨의 신원으로 세탁하였다. 이로 인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라 17302 친생부모의 신원이 확인되었음에도 고아 호적이 창설돼 스웨덴으로 송출되었다. 우리는 이라 17302 53번째 피해자인 울림 씨를 만났습니다. 스웨덴을 떠나 한국에 살고 있는 그는 해외 입양인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And here I'm going to impose an adoption document. This is when I'm taken to the orphanage. I'm going to go through like different aspects of adoptees' mental health and then flashbacks to what happened to me. For me, being adopted meant that was a proof that I had been a mistake, that I wasn't supposed to be alive and that I was unwanted, and that kind of consumed me. 진화위의 결정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조사 기간 만료로 신청자 367명 중 56명만이 피해를 인정받았고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 자체는 진화위의 결정은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당사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거나 또 국가배당 신청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과거사의 어떤 해결에 대한 이행 과정이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해외 입양인들은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6명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진화위 권고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언제까지 이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거리로 나섰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3기 진화유법 즉각 개정하라! We need a commission and investigators empowered to uncover evidence and make 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re held accountable and provide victims with the recognition and the answers they deserve. 국가의 방조 속 피해를 본 입양인들,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Adoptees have for years, for decades, really been asking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it's been no and no and no and no. The only, you can say, the last
instrument body that we have is the TRC. So we urgently need the TRC3 to happen, not just for us, but for our families, for our parents, and for our children too. We have been fighting for this for decades, and the progress is so slow. An apology means nothing unless it's followed by action. And we really need a lot of change, and a lot of support, a lot of resources, and yeah.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입양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해외 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진화위의 권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이후 실질적 대책에 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과 뿌리를 찾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입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외 입양 중단을 선언한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해외 입양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OECD 국가 중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단 2곳.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지금 해외 입양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y name is Krista, and I'm an adoptee from the United States. I'm looking for my birth family. She was around 23 years old when she had me in 1988. I think she might have been from the city Myryong. And unfortunately, she died quite young on January 17th, 1996. If any of that sounds familiar to you, or you know anyone who you think might have information, I'd appreciate your help.